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끝나고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판결의 효력은 상대적 효력이다. 218조 1항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판결문에 나오는 원고, 피고 사이에 상대적으로 미치는 이런 것이 원칙이다 라고 하는데, 이미 조문 218조 1항 다음에 우리가 계속 주시했던 조문이 3항이었었어요. 타인을 의해서 당사자로 나선 사람이 받은 판결은 그 원래의 이 기속 주체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어느 경우에 그것을 받냐면 채권자 대의 소송의 경우에 갑이 을의 채권을, 병에 대한 채권을 대의 행사해요.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서 대의 행사하는데, 을은 지금 원고, 피고 아니고 소송 바깥에 있는 경우인데, 지금 그림에는 우리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갑이, 원고의 채권자 갑이 원고가 돼서 을의 병에 대한 채권, 병이 피고가 돼서 이것을 소송으로서 행사하는 채권자 대의 소송에 있어서 이 사이에 벌어진 판결의 효력이 을에게 미치느냐에 있어서 긍정, 부정의 입장이 있지만, 현재 판례 학설은 절충설의 입장, 판례 75년도 판례 전원합의체 판결 중요한 것, 이런 이야기는 이미 했어요. 그래서 기판력에 있어서 판결의 주관적 범위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치는데, 218조 3항을 고지고대로 한다면 을에게 미쳐야 되지만 그것을 제한해서 절충적으로 보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이니까 채권자 대의 소송은 중복제소에서 지금 남의 제소금지에서 그다음에 지금 기판력에서 문제되는 것을 보고 있죠. 그래서 동일한 사건이 다시 등장했을 때 주체적으로, 주관적으로 원고, 피고 이외에 제3자가 등장하면서 중복제소가 문제되는 경우, 제소금지가 문제되는 경우, 기판력이 문제되는 경우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분석하는 것에서 항상 등장했던 게 이 채권자 대의 소송이었죠. 물론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객체를 둘러싼 문제는 상계가 항상 문제가 됐고 일부 청구가 항상 문제된 걸 봤어요. 그래서 3항까지는 이미 됐고, 한 번도 지금 나온 바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본인들은 잘 모를 텐데, 앞에서 나올 수도 있고 뒤에 공동소송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앞에 당사자 접견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선정 당사자가 이런 조문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선정 당사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은 그 배후에 있는 선정자에게 미친다.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선정 당사자가 소송을 냈는데 선정자가 또 선정을 해놓고서 냈을 때 그게 중복제소의 국면인데, 중복제소에 걸린다라는 거, 지금 기판력이 걸린다라는 거, 이게 계속 주관적인 것에서 문제돼요. 이런 채권자 대의 소송과 유사한 게 집행법상에 있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을, 예컨대 월급 채권을, 봉급을 돈 받을 수 있는 갑이 을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을의 병에 대한 봉급을 여러분이 압류한다. 일본식 말로 차압한다. 그 다음에 우리식의 말로는 딱지 붙인다. 빨간 딱지 붙인다. 이런 뭐 할 때의 압류, 그 용어 언뜻 이해해 보세요. 갑이 을의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때는 우리가 경매를 한다라고 하는데, 을의 재산 중에 부동산이 아니라 그 예컨대 회사에 대한 월급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려면 압류 및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압류 및 추심 명령 이런 방법이 하나 예예요. 그래서 자기가 추심해서 받겠다라고 요것을 갖다가 법원이 허락해 주는 것을 추심 명령이 발령됐다라고 해요. 그러면 갑이 을의 회사에 대한 월급 채권은 을의 채권이긴 하지만 갑이 추심을 할 수가 있어요.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가 채권자 대의소송 구조하고 비슷해요. 채권자 대의소송 구조 생각해 보세요.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을 소송상 대의 행사하는데 압류 및 추심 명령은 이제 집행법상에서 그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요. 다만 구별한다면 채권자 대의소송은 민법에서 가르쳐준 요건을 충족하면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 권한이 없이도 여기서 어려운 말이 나와요. 집행 권한이라는 자기가 을에 대해서 돈 받을 권리가 확정 판결 같은 법원이 공적으로 돈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준다 했을 때 그게 집행하기 위한 권한이 되는데 그거 없이도 채권자 대의소송 자체의 대의권의 요건을 충족하면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의 차이예요. 압류 및 추심 명령에 있어서 추심한다라는 거는 그 전 단계에 자기가 돈 받을 권리가 갑이 을에게 돈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게 결론이 나야 그 다음으로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들어갈 수 있고 그게 허용이 되면서 상황은 대신해서 추심한다라는 것 때문에 채권자 대의 소송에 있어서의 상황과 이제 유사해지는데 채권자 대의 소송은 집행권은 없이도 대의권 행사의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이 차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을의 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유사하게 벌어져요. 그래서 문제는 그럼 이 경우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집행법의 이야기인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아울러서 지금 주관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하는데 지금은 채권자 대의소송을 제기해서 채무자가 후행적으로 소송을 낼 때 상황인데 채무자가 먼저 냈어요. 채무자가 스스로 이 그림에 의하면 을이 병한테 스스로 행사하고 있는데 후에 갑이 병한테 을의 채권을 대의권에 의해서 행사하는 이런 상황에서 역시 중복제소에 걸린다라고 그래. 역시 중복제소에 걸린다라고 그래. 그 다음에 역시 기판력에 걸린다라고 그래.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상황이 요거랑 대의소송의 상황에서 전후가 바뀐 거예요. 전후가 바뀌더라도 여러분이 민법에서는 채무자가 먼저 행사했을 때 대의소송의 요건이 충족된 거냐 아니냐 뭐 이런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소송법에서는 채무자가 먼저 치고 들어갔는데 그 채무자에 대해서 돈 받을 거 있다라는 갑이 대의권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 후행적으로 냈을 때 소송법의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인데 그때 하나 걸리는 게 채무자가 선행적으로 냈기 때문에 이 대의에 있어서의 민법에서 배운 요건이 이게 먼저 행사했을 때 대의권이 충족됐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소송적으로는 일단 가능해요. 다만 중복제소냐 아니냐 이런 문제에 걸리는데 중복제소의 입장에 있어서 채무자가 선행적으로 냈을 때 대의소송이 2차적으로 들어오면 중복제소에 걸린다라고 해요. 그러면 다시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압류 및 추심 명령에 있어서 채무자가 먼저 행사하고 있는데 자기 권리를 소송상 소를 제기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갑이 을이 병에게 자기 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갑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서 병한테 그 추심권을 행사하는 이런 소송이 중복제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최근에 문제가 됐어요. 작년 12월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나왔어요. 중복제소의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채권자 대의소송과 유사한 구조라고 한다면 중복제소에 걸려야 된다라고 할 것 같은데 반대 의견이 중복제소에 걸려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긴 한데 다수 의견은 즉 전원합의체 판결은 추심의 소에 있어서 중복제소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근거의 논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건 뭐 여러분이 집행법적인 소송이라서 소송법의 입장에서는
본격적인 범위 내에는 아니지만 실제 이제 시험에 가서는 추심명령 같은 게 많이 민사법으로 다루어지니까 알아둬야 돼요. 실제 이 추심의 소가 들어갔으면, 추심 청구가 들어갔으면 을은 병한테 직접 자기 채권을 행사하는 게 이쪽에서는 부적법 각하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채권을 갑한테 뺏긴 거예요. 자기 채권을 갑한테 뺏겼어요. 갑이 법원에 의해서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았어요.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발부됐기 때문에, 발령됐기 때문에 그 권능을 갑이 가져갔기 때문에 을은 자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자기 지금 봉급이 추심 명령이 발령됐으면 회사에 대해서 월급 달라고 직접 했을 때 그런 당사자 적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험에서 자주 물어봐요. 추심 청구의 소가 있었을 때 본인이, 여기서는 그림에서는 을이 직접 자기 채권을 행사하는 것에 있어서 소송상 행사했을 때 당사자 적격이 없어서 부적법 각하돼요. 을이 내는 소송은 부적법 각하돼요. 이해되겠죠? 다만 그렇게 부적법 각하되기 전까지는 갑이 병한테 2차적으로 별도로 낸 경우라면 중복죄수에 걸리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됐는데 중복죄수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게 작년 12월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으니까 소송법 자체에서는 내가 헛까지 가르쳐줄 필요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데 실제 민사법으로는 시험에 다루어질 내용이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 나왔으니까 이걸 한번 쭉 논쟁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논쟁이 있었으니까 쭉 보도록 하세요. 다시 돌아와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대해서 사망이 그런 쟁점을 둘러싸고 문제가 된 것이 있었다라는 걸 확인하고요. 오늘은 상대적 효력인데, 상대적 효력을 갖는데 1항의 그 다음 문장이 상대적이긴 하지만 주관적 범위가 확장되는 첫 번째 상황으로서 1항에 보면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에게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가 확장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X가 Y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판결이 원고가 X였고 피고 Y로 해서 예컨대 Y는 X에게 1억 원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내려졌는데 Y가 소송 뒤에 사망을 했어요. 죽었어요. 또는 이 판결의 내용이 갑은 을과 싸움에서 어떤 대상 목적물을 둘러싸고 인도 청구를 내서 갑이 이겼어요. 그래서 인도하라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 사건이 끝난 뒤에 을이 인도받기도 전에 끝났긴 했지만 그런 시간적 간격 사이에 병에게 팔아버렸어요, 이 대상 물건을. 이랬을 때 판결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상대적 효력만을 전제로 한다면 Y가 X한테 줘야 되는 거고, 돈을 Z가 갑한테 그 대상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거예요. 아예 하나 더 해준다면 사망하고 나서 이쪽은 Z가 상속인, 단독 상속이라고 심플하게 하죠. Z의 상속이 있었어요. 또는 X가 1억 원 청구를 해놓고 나서 판결까지 받았는데 갑자기 외국에 뭔가 출장을 그러니까 외국에 장기적으로 파견되게 생겼어서 동생한테, W 동생한테 네가 받아라 라고 하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218조 1항의 원칙에 의해서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만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케이스에서의 W는 그냥 원칙대로 한다면 그 판결문에 등장하는 것은 Y가 X이고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을과 갑인데 Y가 X한테 돈 주라는 것만 나왔기 때문에 W가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정식으로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더라도 이 판결 갖고는 할 수 없고 양수받은 것을 근거로 다시 Y한테 소송을 내야 돼요. 만약에. 또는 애초에 사안에서 Y가 소송 끝나고 나서 죽었을 때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Z가 있다고 하더라도 Y한테 받은 판결 갖고 Z한테 판결 금액을 받을 수가 원칙에 의한다면 없어요. 밑에에서 인도 청구 소송을 내서 기껏 갑이 을한테 이겼는데 을이 소송 끝나고 나서 병한테 팔아 넘기면 그 판결문에 나오는 것은 을이 갑한테 인도하라라는 말만 나와 있기 때문에 병한테 가서 달라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병이 순수히 준다면야 뭐 괜찮겠지만 지금 법적으로는 받을 그 판결문에 따라서는 못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한 W, Z, 병에게 그 판결의 효력을 미칠 수 있는 게 218조 1항의 변론 종결 뒤에 승계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변론 종결 뒤에 승계라는 것은 사망과 같은 포괄 승계나 지금 양도라든지 채권, 양도, 물건의 양도라는 어떤 계약에 의해서 특정 승계가 이루어졌을 때,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을 때 그 상황에서 등장한 그 변론 종결 뒤에 어떤 등장한 제3자한테 판결의 효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 218조 1항의 취지는 판결을 기껏 받았는데 나쁜 맘 먹고 변론 종결 뒤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특히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이 피고 측에서 그것을 넘겼을 때를 생각해 볼 때 그 판결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효력을 미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껏 판결 받았는데 2, 3년 걸려서 기껏 받았는데 슬쩍 끝나고 나서 딱 딴 데 토스해버리면 새로운 사람을 찾아갔더니 이 판결은 그 사람한테는 효력이 없다라면 이 판결의 효력에 실효성이 없게 되니까 그 등장하는 제3자를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의 범주에서 효력을 미치도록 하는 이 조문이 218조 1항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가 확장되는 경우에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만 이제 좀 이따 논의가 되는 종결 후의 승계인, 변론 종결 뒤라는 것은 시점상은 변론 종결이라는 게 이 판결문에 담을 수 있는 그 마지막 시점이잖아요. 그 뒤에 벌어진 건 이 판결문에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효력이 없다라면 실효성이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할 것이니까 이런 조문을 두어서 판결의 효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변론 종결 시점 이전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변론 종결 시점 이전에 소송을 냈는데 진행 도중에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다든지 진행 도중에 사망이 이루어졌어요. 사망이 이루어진 건 아니고 사망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지금 소송 도중에, 즉 변론 종결 마감할 뭐 그런 와중에 이미 소송을 하고 있는 와중에 벌어지면 이랬을 때는 조문 자체가 233조 이하에서 보면 주체적인 측면에서 얘기하지는 않지만 절차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데 절차를 중단시켜요. 사망의 경우에는 절차를 중단시켜요. 사망의 경우에. 그 다음에 이런 양도 양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주체적인 변동이 있는 것을 어떻게 반영하냐면 81조, 82조가 참가 승계, 인수 승계 이런 조문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 등의 포괄 승계의 경우는 233조 이하의 조문이 있는데 이 경우는 주체적인 측면으로 규율하는 건 아니고 절차적인 측면에서 규율하는 조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양도 양수의 경우는 주체적인 측면에서 81조, 82조가 참가 승계, 인수 승계라는 조문을 두고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사망의 경우에는 주체적인 경우는 당연히 아들 등의 상속인한테 당사자 지위가 넘어간다라는 것을 조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요. 다만 그 전제로 새롭게 지금 등장해야 되는 상속인 등이 추스리고 등장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절차는 233조 이하에서 중단시켜요. 진행하던 절차를 일단 중단을 시켜요. 그 다음에 상속인이 등장하는 절차, 즉 수계 절차를 밟는다. 수계 절차를 밟는다 라고 해요. 그래서 상속인이 주체로 등장을 시키는 그런 제도를 두고 있고 여러분이 1학기에 민사소법 1에서 1학기가 아니라 민사소법 1에서 배웠을 거예요. 한편 소송 도중에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그것을 갖다가 반영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면 새롭게 등장하는 Z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가버리면 X와 Y 사이의 판결의 등장 때문에 이 Z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Z를 이 당사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당사자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 자를 끌어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81조의 참가 승계는 그 소송 바깥에 있던 무언가 양도양수가 이루어져서 자기가 주체로 들어오고 싶은 경우라면 들어오도록 할 수 있는 것이 81조의 참가 승계 제도를 두고 있고, 기존 당사자 입장에서 그 제3자를 당사자로서 끌어들이려고 하는 82조의 인수승계라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어서 그 절차에 의해서 그 자가 참가하거나 그 자가 끌려 들어오거나 해서 주체가 돼서, 그렇다면 판결문에 나오겠죠. 그 사람이 주체가 적극적으로 참가를 했던, 끌려 들어온, 인수에 의해서 들어왔던, 등장했던 사람에 대한 판결이 나오니까 그런 경우는 그렇게 처리돼서 판결의 효력에 있어서는 그냥 원칙대로 당사자 사이에 판결의 효력이 있다라는 것에 의해서 등장했기 때문에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서 얘기하는 확장의 국면에서 얘기하는 것은 변론 종결 뒤에 승계가 이루어졌는데 했을 때의 이 판결문에는 등장하지 않는 그 제3자에게 효력을 미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렇죠? 1항의 다음에 2항에 보면 소송 도중에 승계가 이루어졌음에도, 아까 소송 도중에 승계가 이루어졌으면 예컨대 사망의 경우, 예컨대 특정 승계의 경우 뭐 등등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예컨대 특정 승계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졌으면 81조 1항의 참가승계나 82조의 인수승계 등에 의해서 나중에 참가승계, 인수승계는 나중에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다시 배워요. 중간고사 이후에 다시 배우는데, 그런 등등에 의해서 끌려 들어온다든지 해서 당사자가 되면 괜찮은데, 이게 지금 승계가 실제 팔렸는지를 모른 채 그냥 마지막까지 갔어요. 이랬을 때 다행히 218조 2항이 어떻게 얘기해요? 그 승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그쪽이 약간 은닉하거나 숨기거나 이렇게 뭔가 해가지고 이쪽이 그것에 대해서 참가승계, 인수승계 등에 의한 인수승계 같은 것으로 끌어들이는 요게 원활히 안 된 뭔가 트릭적인 어떤 속임수 때문에 못했다 등등이 있다면 어떤 식의 조문이 하나 있냐면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으로 추정한다, 이런 게 있어요.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으로 추정한다. 여러분이 지금 변론이 열렸을 때 변론 종결이란 개념이 있는데, 변론이 안 열렸을 때는 어떻게 된다라고 가로에 되어 있어요? 판결 선고시, 무변론 판결 등의 경우는 변론이 종결된다는 개념이 없으니까, 변론 안 열었으니까 판결 선고시를 한다라고는 가로에 하나 있는데, 그건 특이한 상황이고, 일반적으로는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마감돼서 판결이 내려지는 건데, 그 경우에 있어서 소송 도중에 이루어진 승계였지만, 예를 들어 인수승계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그대로 갔어요. 근데 그 양도양수 상황이 약간 이렇게 숨기거나 트릭적으로 해서 이 사람이 미처 그런 인수승계 등을 밟지를 못했어요. 그랬을 때에도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으로 추정한다라는 추정이긴 하지만, 하여튼 추정되면서 어떤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소송 도중 상황이지만 추정에 의해서 판결의 효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추정에 의해서 1항에 의해서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으로서 취급되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게끔 돼서 판결의 효력이 미칠 수 있게 된다라는 2항이 있어요. 되겠어요? 되겠죠? 그 다음에 목적물의 소지자 등에 대해서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게 주관적 범위가 확장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3항의 소송 담당 등에 있어서 당사자로 나선 사람이 받은 판결이 이 귀속 주체에게 미치는 경우가 있고 해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가 이렇게 확장되는 게 218조에 3가지가 나와요. 1항에 당사자 사이에 미치는 게 원칙이다, 상대적 효력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확장되는 첫 번째 거는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에게 확장된다.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이 확장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종결 후에 승계인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하나 있다. 그 다음에 목적물의 소지자. 목적물의 소지자는 뭐냐면 단순한 보관만 하는 창고업자, 이런 경우는 실질적인 자기의 이해관계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자한테는 보관자 같은 경우에는 미쳐도 된다라는 게 그 취지예요. 그 다음에 소송 담당 등에 있어서 원래의 이 기속 주체에게 판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가 확장된다가 3번째예요. 그 다음에 218조의 조문은 안 나오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소송 탈퇴라는 개념이 하나 나와요. 소송 탈퇴. 소송 탈퇴의 경우가 하나 나오는데, 그래서
80조인가에 보면 소송 탈퇴의 경우에는 몇 조? 80조 맞아? 봐봐. 소송 탈퇴의 경우는 탈퇴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가 하나 있는데 맞아? 그 소송 탈퇴는 누군가가 소송에 들어왔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면 기존 당사자 중에 네가 해라 하고 자기가 빠져나갈 수가 있어. 뭐 그냥 소송 탈퇴라는 그 용어 뉘앙스는 알겠지. 어떤 상황에서 누가 들어오니까 종전 주인이라든지 종전 싸움을 했던 사람이 빠져나갈 수가 있어. 빠져나가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 요건하에 들어온 경우에 따라서 빠져나간 경우에 탈퇴자한테도 판결의 효력이 있게 되는 조문이 80조에 하나 나와. 그래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것은 218조 말고 그 80조까지를 하나 알아두면서 그렇게 해서 주관적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다예요. 그런 등등까지가 주관적 범위에 관한 설명이니까 이해하고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요. 여기까지.